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엔 우리 입문서 163페이지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래요. 계약인데 우리 민법 총칙에서 공부할 때 대리라고 하는 거 공부했어요. 대리. 이 대리제도는 원래 당사자가 직접 법률행위를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직접 법률행위하지 못할 사유가 생겼을 때 그때는 법률행위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법률행위를 대신하게 하고 그 대신 이에 따른 법률행위에 따른 효과는 직접 자기가 책임지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걸 이제 대리제도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본인이라고 하고 여기 대리인이라고 하고요. 여기 상대방 내지는 제3자라고도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네가 나 대신 가서 좀 얘하고 법률행위를 해라. 그에 따른 책임은 내가 다 짓게. 이런 이제 의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을 대신해서 을이 병하고 법률행위를 하는 건데 여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해요. 둘이 직접 계약을 하는데 그 대신 이에 따른 법률 효과 내지는 이익은 당사자가 갖는 게 아니라 제3자 병에게 이익을 주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둘이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3자 병을 위한 계약이다라고 얘기해서 이 사람을 요약자라고 얘기를 해요. 요약자가 이제 계약에서 보통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청약이라고 하죠. 청약자인데 그 다음에 이걸 낙약자라고 얘기를 해요. 용어가 그래요. 낙약자. 이게 이제 승낙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제3자 내지는 수익자다 이렇게 불러요. 자, 이런 형태의 계약이 우리 왜 홈쇼핑에서 요즘 물건 많이 팔잖아요. 그 홈쇼핑에서 물건 살 때 내가 입기 위해서도 사지만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보내드리려고 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홈쇼핑에다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나한테 주지 말고 여기 갖다 주시오 라고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복잡하고 이게 한 문제가 거의 이제 매번 한 문제 정도씩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라는 거예요. 계약의 당사자는 이 두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계약의 당사자가 이 두 사람이라는 얘기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사람, 계약의 당사자죠. 계약을 변경시키거나 계약의 효력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도 다 계약의 당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고 이 두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계약의 효력 여부도 결정이 되고 효력도 두 사람 의사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또 계약을 변경시키거나 또는 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 이것도 이 두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계약의 당사자로서 뭐 취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제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이 변경되거나 소멸되면 이에 따라서 쌍방 간에 청산도 둘이 하는 거예요. 청산도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계약은 갑하고 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 병이 이 계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낙약자는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병에게 최고를 합니다. 이런 계약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익을 받을래 안 받을래 수익 여부에 최고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얘가 승낙을 해서 승낙이 도달하게 되면 이걸 수익의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익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하게 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두 사람 의사에 따라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되죠.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거예요.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틀리는 겁니다.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하게 되면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하고 의사표시를 하고 난 다음하고의 지위가 차이가 나요. 의사표시하기 전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는 그냥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포함만 돼 있는 자예요. 포함만 돼 있는 자지 아무런 권리, 의무 이런 거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의 권리가 확정이 됩니다. 권리가 확정이 됐다의 의미는 아무도 이제 병의 권리를 임의로 침해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권리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을에게 일정한 내용의 급부를 해주기로 하고, 즉 내가 홈쇼핑에다가 돈을 보내주기로 하고, 그 대신 여기서 물건을 뭐 따뜻한 오리털 잠바나 뭐죠 요즘 거위털 잠바를 부모님한테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돈은 보냈고 또 그래서 계약은 성립했고 받으실래요? 라고 해서 수익의 의사표시까지 했어요. 근데 얘가 급부를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좀 춥게 지내셨다. 그래서 감기 걸렸다. 그러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제3자 권리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혹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요. 이때 갑하고 을 사이의 관계, 또 갑과 병 사이의 관계, 또 병과 을 사이의 관계, 요 두 사람의 관계를 용어를 왜 이렇게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대가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가 관계. 갑과 을 간의 관계를 보상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말들 괜히. 이 보상 관계를 다른 말로 기본 관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기본 관계다. 을과 병 사이의 관계를 급부 관계 내지는 수익 관계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급부 내지는 수익 관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갑과 병 사이의 대가 관계에 흠결이 생겼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약 관계, 기본 관계에 흠결이 생겼대요. 뭔 얘기냐? 내가 홈쇼핑에다가 그거 살 테니까 시골에 계신 우리 부모님한테 물건 보내주시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돈을 안 보내준다. 이게 기본관계, 계약관계, 보상관계에 흠결이 생긴 거죠? 흠결이 생겼다. 그러면 홈쇼핑 회사에서 시골에다가 물건 보낼까요? 안 보내겠죠? 그래서 여기에 흠결이 생기면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기에 흠결이 생겨도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계약을 체결했고 돈까지 보냈는데 얘가 여기다가 물건을 안 보내주고 있대요. 그럼 어떡할까요?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또는 취소해버리고 해지를 하겠죠. 이때는 채무불이행이니까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돌려준 돈, 내가 낸 돈 돌려달라고 하고 손해배상까지 아마 청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대가관계에 흠결이 생겼다. 이 흠결은 여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관계에 흠결이 생겼다. 그럼 당연히 여기 영향을 미쳐야 되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 급부관계에도 흠결이 생겼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정도인데 요거만 가지고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린 건 싹 다 빼버리고 우리 인문과정이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뭔지를 잘 알아두시고요. 예를 들어서 갑이 병한테 줄 돈이 좀 있대요. 근데 갑이 현재 현금은 없고 차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 차로 갚을 테니까 차로 받을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유 나 차 지금 너무 많아서 아주 치워 죽겠다. 야 차로 못 받는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차를 얘한테 대신 대물 변제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안 받는다니까 그 차를 을에게 파는 겁니다. 을에게 팔아서 대금을 나한테 주지 말고 누구한테 줘라. 병에게 갖다 줘라. 이런 형태의 계약인 거죠. 이런 것도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본다. 그래서 이걸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얘기를 해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 병한테 줄 돈 500만 원을 차로 못 주니까 얘한테 500만 원에 네가 차 사라? 그래 내가 살게 그랬대요.
그래서 두 사람의 계약이 성립했다고 해서 갑의 병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는 거 아니죠. 얘가 갚을 때까지 소멸하는 거 아니죠. 그래요. 그러니까 갑의 채무도 그대로 남아있고 두 사람의 계약에 의해서 을은 또 병에게 급부할 채무가 또 생겼죠. 그러니까 채무를 얘가 인수했어요. 갑의 채무를 인수했을 때 두 사람이 같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병존적 채무 인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 보상관계, 출연 급부관계가 있다. 성립요건. 일단 보상관계가 유효해야 된다. 여기 보세요. 보상관계 이거 보이시죠? 보상관계가 유효해야 된다. 이게 흠결이 생기면 여기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받을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또 제3자 수익의 약정. 그러니까 우리 둘이 계약을 하되 누구한테 수익을 주자? 병에게 수익을 주자라고 하는 제3자 수익의 약정이 있었어야 되겠고요. 급부관계. 여기 이렇게 급부 내지는 수익을 주는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 성립요건. 제3자 수익의 약정과 수익자가 특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계약의 목적은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 그러니까 여기 모든 재산권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민법상 재산권은 뭐예요? 채권 아니면 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권이 다 목적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얘기했죠. 두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제3자는 기본적으로 계약을 성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취소권, 해제권도 없다. 수익의 의사표시하기 전과 수익의 의사표시하고 난 다음에 제3자의 지위가 달라진다라고 해서요. 수익의 의사표시하기 전에는 그냥 계약에 포함만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 합의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겠지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면은 제3자 권리가 확정이 돼 버리잖아요. 제3자 권리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당사자 합의로 병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네 마음대로 합의로서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거예요. 요거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요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계약의 소멸이겠죠. 계약의 소멸. 자,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날 것 같죠? 내용이 조금 일찍 끝날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민법 수업이 수요일로 옮겨가고, 월요일이 회계원리예요. 그래서 회계원리하고 민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회계원리 수업이 월요일로 오고, 민법 수업이 수요일로 갑니다. 참조하세요. 자, 계약의 소멸이다라고 하는데요. 계약의 소멸을 다른 말로 해제, 내지는 해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제라고 하는 말은 일시적 계약에 주로 쓰는 말이고요. 해지는 그칠지예요. 그래서 계속적 계약에 쓰는 말이다 라고 해서 해제는 일시적 계약, 매매 계약과 같은 것. 해지는 임대차 계약 있죠? 임대차 계약, 뭐 고용 계약 이런 것들에 주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시적 계약이다, 계속적 계약이다 라고 하는 거, 매매를 하게 되면 매매 목적물을 한 번 내지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딱 주고 나면 끝나죠. 이걸 일시적 계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2년 내지 3년 동안 최초의 임대차 목적으로 정한 그대로 계속해서 급부가 이루어집니다. 차임도 계속 그 기간 동안 급부가 이루어지겠죠. 이걸 소멸시킬 때 해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또 뭐 해제다라고 하는 거 일시적 계약에 쓰고, 소급해서 효력이 소멸한다.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그칠지니까 소급효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 너무 복잡하니까 요거만 한번 구분하시자고요. 소급효가 있다. 요거는 소급효가 없고 장래효만 있다. 소급효는 없고 장래효만 있다. 이런 정도인데 여기서는 이 해제하고 취소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취소다라고 하는 거죠. 해제나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단독행위뿐만 아니라 계약, 합동행위 다 취소 대상인 거예요. 이건 의사표시를 취소하는데
요거는 뭐에다 쓰는 말이죠? 계약에만 쓰는 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계약에만 해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소를 한다는 얘기는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의사 표시의 취소다. 그래서 의사 표시의 취소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률행위에 단독행위에도 의사표시는 있는 것이고 계약에도 의사표시는 있는 것이고 합동행위에도 의사표시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취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똑같아요.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소급해서 계약은 소멸하게 되는 거고 취소하게 되면 똑같이 계약의 내용은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소급표가 있다. 둘 다 단독행위죠. 취소든 해제된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그가 원했던 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건 맞아요. 그래서 해제, 취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모든 법률행위에 다 가능하다. 뭐에만 쓴다? 계약에만 쓴다. 소급표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은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원상회복이다라고 하는 건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상태로 돌려놓고 받은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려주는 게 해제예요. 근데 취소하게 되면은 원상회복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부당이득을 반환한다. 그 말의 의미는 부당이득이 있으면 돌려주지만 부당이득이 없으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는 부당이득이 있든 없든 받은 거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위반한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그럼 나는 뭐냐 그런 얘기죠. 받은 거 그대로 돌려주면 뭐가 남을 수 있어요? 손해가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당이득만 돌려줘요. 부당이득이 없으면 돌려줄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게 없는 거예요. 부당이득만 돌려주면 되니까 부당이득이 없으면 안 돌려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도 없다. 좋습니다. 이런 정도가 해제하고 취소인데 우리 책으로 가면요. 자, 해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제 취소는 우리 앞에서 봐온 거고 해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쌍방행위로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쌍방행위로 한다는 얘기는 원래 해제는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쌍방 간에 합의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합의 해제다. 이걸 합의 해제라고 해요. 쌍방행위를 하는 경우에 합의 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건 해제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해제다라고 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법정해제라고도 하고 또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요거하고 다른 거는 요거는 계약을 체결했고 아무 일도 없이 정상적인 계약이 잘 체결됐는데 지나가다가 눈 마주쳐가지고 야 어저께 체결한 계약 우리 해제할까? 뭐 그러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합의 해제 또는 쌍방행위로 인한 해제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정 해제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둘이 계약을 체결해요. 계약을 체결하면서 둘이 약정서에다가 써놓는 겁니다. 자,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생각을 하면 매수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목적을 거기다 써요. 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빌딩을 짓기 위해서 이 건물을 매수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씁니다. 명시적으로 쓰고 밑에다가 단서 조항에 이렇게 거는 거예요. 내가 의도했던 건물을 건축하지 못할 때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 조항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에 건축허가 신청했더니 건축허가가 났대요. 그럼 계약을 해지 못하겠죠. 근데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한다? 계약을 해지하겠다. 즉
해제권의 행사 사유를 미리 정해놨다. 그래서 이걸 약정해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정해제는 당사자끼리 해제권 행사 사유를 정해놨다. 그래서 이걸 특약으로 정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실권약관이 있었다. 뭐 이 실권약관은 자동해제 조항이에요. 실권약관이 있었다. 또는 뭐 해제 조건이 있었다. 이런 정도인데 너무 복잡하네. 그죠? 해제 조건이 있었다. 이거 그냥 한 번 정도 본 정도고 요건 지금 설명을 드린 거니까 한 번 봤다. 이런 정도로 하고 그 대신 이건 중요하죠.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걸잖아요. 보통 한 10% 정도 걸죠. 그때 그 계약금을 걸어 놓으면 그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준 사람은 나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또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받은 거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는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묵시적으로 합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약정해제라고 보는 거고 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있음에 또는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이걸 채무불이행이다. 이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4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봐요. 그래서요 이 칸을 못 맞히네요. 이행불능이에요. 이행불능이 있고요. 이행지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이 있어요. 불완전 이행이 있고요. 채권자의 수령지체가 있어요. 채권자 지체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이걸 그냥 채권자에 이렇게 집어넣기도 합니다. 수령지체다. 채무자가 이행하려고 했는데 채권자가 수령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채권자의 수령지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행불능이다라고 하는 건요. 이 물건을 사기로 했는데 완전히 부셔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박살나서 가루밖에 안 남았다는 거고 똑같은 물건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게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인데 이행지체는 이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고 있는 거죠. 이거 이행지체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잘만 속된 말로 꼬시면 이행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최고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그래서 이행할 가능성이 있나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최고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해 버립니다.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서로 주고받은 거 있으면 원상회복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 여기요.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주고받은 거 있으면 원상회복 해주고 또 그에 따라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고 없이 그냥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저기 있는 대로 원상회복 내지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이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고를 먼저 합니다. 상당한 기간을 줘야 돼요. 상당한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 계약을 해제하는 겁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그럼 계약 해제했으면 서로 주고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랬죠? 원상회복 해줘야 된다 그랬고 추가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불완전이행이다라고 하는 건 둘로 나눠야 돼요. 이 불완전이행은 요거 추후 보완을 줄여서 추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완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추후 보완, 추완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죠. 추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추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하지 않고 있다. 그럼 그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체하고 똑같은 거죠.
이거는 지체로 봐야 되고요. 추환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현재 반만 이행했는데 나머지 반을 도저히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하고 똑같은 거죠? 이행 불능하고 똑같은 거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최고 후 해제하는 것이고, 이거는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최고를 해야 된다, 최고를 말아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 최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한 번 더 기회를 줘봐야 이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 얘기인데, 최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거 차이인데, 이행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불능이 아니라 이행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행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제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특약에 의해서 해제할 때, 자, 우리 여기서 해제에 관해서 약정해제 사유를 특약으로 정해놨다. 이거 보이시죠? 요거요. 특약으로 정했다. 그러면 아까 예를 든 그대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토지를 매수했고 또 토지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건축허가 신청했더니 건축허가가 불허가가 났대요. 이거에 대비해서 미리 특약으로 정해놨다 그랬죠? 건축허가가 불허가되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근데 진짜 불허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매도인한테 최고합니까? 최고할 게 없죠. 언제까지 허가를 못 내주면 매도인이 허가까지 내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즉시 해지하는 거예요. 또 아예 특약으로 이행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지할 수 있다라고 특별히 또 정해놨다는 거야. 약정해제 사유도 없는데 여기 정해놓은 특약도 아닌데 지네끼리 이행 지체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지네끼리 정해놨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런 특약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기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기행위에 이행기가 도래했다. 정기행위에 이행기가 도래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결혼식에 피로연을 쓰려고 결혼식이 12시부터 1시 사이니까 피로연은 1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12시 50분까지 케이크, 3단 케이크를 갖다 달라고 하객들 있는 데서 신랑 신부가 3단 케이크 쫙 자르고 품 좀 한번 잡겠다고 해서 케이크를 시켰는데 케이크 피로연 시간은 1시부터 3시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2시 50분에 온 거예요. 그럼 그 케이크는 쓸모가 없어지죠. 피로연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즉 이행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 이행기가 정기행위에 이행기가 도래해버렸다는 얘기는 정기행위의 이행기가 지나가 버렸다.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해야만 효용성이 있는 행위인데 그 기간이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이때도 아저씨 10초 이내에 안 주면 계약 해지할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5분도 안 남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때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채무자가 아이 배째 나 이행 못해 라고 이행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답니다. 이행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한다는 얘기는 야 내가 지금 이행할 수 있지만 성질나서 못해 네 마음대로 해 일명 배째라가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언제까지 안 주면 이라고 또 해봐야 소리만 한 번 더 들리겠지 왜 안 준다는데 지랄이야 이러면서 소리가 날라올 겁니다. 이때도 특별히 무슨 다시 최고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래요. 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얘기는 계약 성립 당시에 존재하던 사정이 이후에 현저하고도 객관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둘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있던 여기요. 이 사정이 이후에 이행기에 가서 보니까 너무 변화가 크다는 얘기예요. 변경이 너무 크게 됐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정 변경은 객관적이면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돼요. 객관적이고 또 당사자가 미리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이 생겼대요. 그래서 오히려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이행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의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신의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럼 이때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소멸시키거나 변경시켜야 되겠죠. 계약의 내용대로 준수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한다라고 할 정도까지 사정 변경이 있었으면 그러면 계약을 해제해야죠. 소멸시킬 수도 있어야 되죠. 자, 이런 것들이죠. 자, 여기는 다 채무 불이행에 의한 계약의 해제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면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손해배상. 다만 손해배상하기 위해서는 뭘 해줘라? 원상회복을 해줘라. 그런데 여기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건 있어요, 없어요? 손배청원할 거 없다. 왜?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미리 이럴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다라고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이 계약금 계약이잖아. 그 대신 여기는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는 해줘야 되죠? 돌려는 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상회복의 의무는 있다. 그런데 이 계약금 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될 때는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중도금이 단 한 푼이라도 들어갔다. 그럼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 계약이 체결됐다. 이때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당사자 중 그 누구라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도 없죠. 청구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원상회복할 건 있다 없다? 그치, 주고받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원상회복할 것도 없다. 해제에 필요한 걸 좀 몇 개 했어요. 그래서 계약의 소멸과 관련돼서 해지인데 해제권의 행사는 표의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를 한다. 법정해제와 약정해제가 있는데 법정해제 사유는 뭐다? 여기 있는 채무불이행이다. 그래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 수령지체는 지금 빼놨는데 이런 정도. 약정해제는 당사자 간에 약정한 사유가 발생했다. 그게 줄이면 뭐예요? 특약이죠. 또 실권약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효력까지 지금은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됐다.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정도. 자, 그 정도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서비스로 잠깐 암기하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암기하려고 들지 마세요. 제가 중개사 강의도 해요. 중개사 강의도 하는데 엊그저께 중개사 시험 보신 분들 정말로 제가 시키는 대로 쫓아오신 분들은 하나 틀린 분도 있고 2개 틀린 분도 있어요. 관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사도 제가 시키는 대로 쫓아오신 분들은 전부 90점 이상씩 맞아요. 여러분이 제가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민법을 공부하는 방법 이거에 관해서는 제가 대한민국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계약금 계약이죠. 이 계약금 계약이란 말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이 계약금 계약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하고 왔으면서도 계약금 계약을 자기가 체결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한다고 하나 가정을 해볼게요. 매매를 한다. 갑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그래요. 여기 재산권이야. 갑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을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고 이때 을은 재산권 이전의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게 되면 이 대금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금전이어야 돼요. 금전으로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 성립했고 이때 계약이 성립하면서 중도금을 이때 주기로 했고 잔금을 이때 이렇게 지급을 하기로 했다고요. 지급하기로 하면서 갑은 잔금 받을 때 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이전해 주기로 했다고요. 근데 이 목적물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멸실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좀 부족하거든요. 없거든요. 근데 이 금전이라는 거는 사실상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특별한 일이 생겨서 갑자기 금전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의 확보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할 당시에 계약금 계약을 별도로 계약금을 주고받는 거예요. 계약금 주고받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이 계약금을 주고받는다는 얘기는 계약금과 관련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없어도 중도금하고 잔금만 잘 이행이 된다라고 하면 계약금 받을 필요 없죠. 그런데 이걸 받는다는 얘기는 본 계약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계약금 계약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여러분이 어려워해요. 굉장히 쉬운 건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계약이라는 거 한 번도 상상을 못 해봤거든요.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이나 어떠한 계약이든지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하고 다른 건 갑이 을에게 재산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고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으로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면 성립하는 계약인데 그래서 이걸 낙성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주고받읍시다 라고 해서 합의를 합니다. 보통 몇 % 정도 합의합니까? 그렇죠. 1할 정도로 합의하죠. 이것만 가지고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진 않아요. 합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합의 내용에 따라서 급부 내지는 이행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해요. 요물계약이다. 합의뿐만 아니라 합의 내용에 따른 급부 내지 이행까지 있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다. 여기는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거잖아요.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계약을 요물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계약금 계약은 본 계약과 완전히 독립된 계약이에요. 본 계약과 별도의 계약입니다. 독립된 계약이고 본 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립된 종된 계약이다. 그래서 본 계약이 소멸했대요. 그러면 당연히 종된 계약으로서 계약금 계약은 소멸하겠지만 계약금 계약이 소멸했다고 해서 본 계약이 같이 소멸하는 건 아니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때 이 계약금 계약이 체결됐다. 그럼 저 계약금의 효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계약금 계약이 체결됐다는 이유만 가지고 저 계약금은 세 가지로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위약금으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하는 증약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것이고요. 계약을 소멸시킬 때 해약금으로서도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쓰기 위해서는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혹시 매도인 갑이 계약을 위반하면 갑은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계약금을 받은 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몰취당한다. 이렇게 특약을 해야 되는 거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자라고 하는 특약이 있어야 됩니다. 자, 증약금으로서의 계약금이다라고 하는 거야. 자, 계약금을 왜 주고받았을까?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주고받았겠죠. 그래서 이건 계약의 증거금이다. 그래서 특별한 얘기 없어도 언제나 계약금은 증약금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효력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거 임의 규정이에요. 민법 제 565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반대 특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 특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효력은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인정이 되려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반대 특약이 없을 때만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165페이지 보면은 계약금, 계약과 관련돼서 계약금의 종류,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해약금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요. 계약금이 교부되면 명칭에 관계없이 해약금으로 추정이 된다. 여기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이건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때는 뭘 정한 거예요? 약정해제 사유를 정해놓은 거잖아요. 여기 있는 거, 여기요, 요거.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는 약정해제 사유를 정한 거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한다는 얘기는 당사자 중 그 누구도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원상 회복해 줄 것도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원상 회복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계약의 해제까지 봤고요.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때 비용이 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측량 비용이라든지 계약서 작성 비용 이런 거 들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계약 총론까지 어느 정도 다 했고요. 이제 매매 교환 아니죠. 매매, 임대차, 위임, 도급, 부당이득, 불법행위. 요게 이제 우리 계약법 강론하고 기타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겠습니다.